안녕하십니까. 경성대학교 약학대학 송세현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단국대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의 주제는 지질을 이용한 난용성 약물의 포뮬레이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제일 먼저 위장관 내에서의 약물의 흡수, 두 번째로 바이오 파마시틱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인 BCS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BCS의 응용, 네 번째에서는 지질 기반 포뮬레이션의 처방화 접근, 그리고 다섯 번째 파트에서는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그림은 위장관 경구로 투여된 약물이 위장관 내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거동에 대해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약물은 위장관 내에서 방출된 이후 위장관 따라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약물이 용해된 후 생체막을 뚫고 투과되어 전신혈로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약물의 거동 중 체내 흡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겪게 되는 용해와 투과라는 관점을 뽑을 수 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것처럼 경구로 투여된 약물이 흡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두 가지 인자, 용해도와 투과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높고 낮음에 따라서 약물을 분류한 것이 BCS 약물 분류 체계입니다. 클래스 1, 2, 3, 4로 갈수록 각각의 약물이 용해도가 높고 투과도가 높은 것을 클래스 1으로 하고, 클래스 4는 약물의 용해도도 낮고 투과도도 낮은 약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경구로 투여된 약물은 위, 소장, 대장을 거치면서 다양한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각 위장관의 생체액의 양을 보면 위와 소장은 대개 250에서 300ml의 체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장은 100ml 미만의 체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의 복용이 식전, 식후에 따라서 위장관의 pH와 그 다음에 머무름 시간이 달라지게 되는데, 보는 것처럼 앞서 이야기한 BCS 약물 분류 체계에서 첫 번째 기준인 용해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용해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생체액 250ml 내에 225ml의 약물이 모두 높게 되면 그 약물은 용해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생체액은 앞서 위장관의 환경이 다양한 pH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pH를 1에서 6.8 사이인 생체액을 사용을 해서 약물의 용해도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용해도를 도즈 넘버를 이용을 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도즈 넘버는 여기 기재된 수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며, 이 도즈 넘버의 의미는 250ml 중에 약물의 양이 다 높게 되면 1보다 작은 값을, 그리고 250ml에 다 녹지 않게 되면 1보다 큰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높은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도즈 넘버가 1 이하인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BCS의 두 번째 기준은 투과도입니다. 투과도란 흡수되는 약물의 양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이때 높은 투과도라 함은 정맥주사한 양 대비 경구로 투여해서 전신혈에 나타난 약물의 양이 90% 또는 85% 이상일 때 높은 투과도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실제 IV 투여와 경구 투여를 모두 동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재된 5가지 방법들은 위에 있는 방법일수록 간편하게 투과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이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복잡하고 대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 방법들입니다. 따라서 연구 초기에는 위쪽에 있는 간편한 방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며, 연구 후반으로 갈수록 실제 결과와 사람의 결과와 유사한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 아래에 있는 복잡한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약물의 투과도를 평가하는 복잡한 방법이나 정확한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log I 것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Human Effective Permeability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건강한 자원자를 통해서 그 건강한 자원자의 위장관 내에 약물을 주입할 수 있는 튜브를 넣고, 이 튜브에 2개의 풍선으로 이루어진 장치를 설치한 후 이 풍선 사이에 약물 용액을 주입을 하고, 이 약물 용액이 시간에 따라 약물이 투과되는 양을 평가하여 위장관 내에서의 약물의 투과도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 풍선과 풍선 사이에 약물 용액을 위치시키고, 이 약물 용액에서 흡수되는 약물 용액을 측정함으로써 투과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투과도를 평가하는 간편한 방법 중에 로그 D와 하이드로겐 본딩 포텐셜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보면 리핀스키의 룰 오브 5를 따르게 됩니다. 경구로 약물이 투여 가능한 경우를 아래의 4가지 조건으로 비교를 하게 되며, 이 4가지 조건 중에 2개 이상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 약물은 경구로 투여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때 4가지 기준은 하이드로겐 본드 도너와 하이드로겐 본드 어셉터의 개수, 그리고 분자량 로그 P 값을 기준으로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되며, 로그 D 값은 로그 P 값과 calculate 로그 P 값과 함께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로그 D 값은 앞서 얘기한 로그 P 값을 기준으로 산성인 약물과 염기성인 약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법이며, 이 로그 P 값, calculated 로그 P 값, 로그 D 값은 문헌에서 보고되기를 1.72, 1.35, 마이너스 1.3, 1.482 보다 그 수치가 크게 되면 그 약물은 투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약물들입니다. 본 슬라이드는 앞서 간편한 방법인 로그 D 값을 이용해서 얻은 투과도 결과와 관류 방법을 이용한 이펙티브 퍼미어빌리티 결과를 한 그래프로 나타난 자료입니다. X축을 아까 로그 D 값이 높은 투과도를 나타내는 기준인 마이너스 1.48 기준으로 해서 높은 투과도 값을 나타내는 약물, 그리고 마이너스 1.48보다 작은 로그 D 값을 가진 낮은 투과도를 갖는 약물로 표시를 하고, 해당 약물에 대해서 관류 시험으로 얻게 된 이펙티브 퍼미어빌리티 결과를 Y축으로 해서 표현했을 때, 로그 D 값을 기준으로 한, 즉 높은 투과도를 나타내는 약물들이 많은 경우, 대개의 경우 투과도가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이 중 로사탄과 시메티딘 같은 경우에는 로그 D 값은 높은 투과율을 갖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지만, 관류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된 이펙티브 퍼미어빌리티는 낮은 투과율을 갖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인 로그 D값을 통해서 약물의 투과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손쉽게 투과율을 예측할 수 있지만 로사탄과 시메티딘과 같이 실제 흡수되는 과정에서 PGP의 기질이거나 업테이크 트랜스포터의 기질로 작용하는 경우 해당 약물이 실제 투과도가 낮음에도 높은 약물로 잘못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처럼 로그 D값은 위장관 투과 시 위장관 상피세포의 트랜스포터에 의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PGP와 같은 트랜스포터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법이 셀라인을 이용한 카코2 모델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 카코2 모델로는 Apparent Permeability Coefficient 값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며 다양한 문헌을 통해서 보고된 값으로 볼 때 이 값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cm/s 보다 큰 값을 나타내게 될 경우 그 약물은 거의 대부분 위장관 내에서 흡수가 되며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은 값을 나타낼 경우 경구로 투여된 약물은 1% 미만이 흡수되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BCS는 다음과 같이 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BCS 분류 체계를 이용을 해서 약물이 경구로 투여할 수 있는 제형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두 번째로는 약물의 용해도와 투과도의 개선 또는 수식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려주는 자료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위장관으로 투여된 약물이 서방성 제형으로 개발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BC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물의 용해도와 투과도를 기준으로 BCS 클래스 1 약물은 용해도와 투과도가 모두 높기 때문에 경구로 제형을 개발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클래스 2인 약물 같은 경우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용해도를 개선시켜야 경구 투여가 가능해지며, 클래스 3는 투과도를 개선시켜야 하고 클래스 4는 용해도와 투과도를 모두 개선시키는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용해도와 투과도가 개선이 되지 못하면 그러한 약물에 대해서는 경구가 아닌 비경구로 투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최근 개발되는 의약품들은 약 90%가 난용성인 약물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의약품들은 이 난용성으로 인해서 경구용으로 약품 개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경구용 개발이 가능한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5% 미만만이 용해도와 투과도가 높은 약물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클래스 2 약물은 약 70%까지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약물들을 수식하는 것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BCS 약물 분류에 의해서 클래스 1처럼 경구용으로 투여했을 때 약물이 잘 작용하기 위해서 클래스 2, 클래스 3, 클래스 4도 다양한 수식이 적용이 되고 있으며, 클래스 2는 우선 용해도가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용해도를 높일 수 있는 포뮬레이션 디자인을 통해서 용해도를 개선하여 접근하게 되며, 클래스 3와 클래스 4인 경우에는 퍼미어빌리티도 함께 낮은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주로 리드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퍼미어빌리티를 개선하는 접근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난용성 약물의 용해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적용이 됩니다. 공용매를 이용하는 방법, 염, 계면활성제, 사이클로덱시트린 등을 이용하는 방법, 약물의 입자도를
감소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결정다형, 그 다음에 리피드 베이스 시스템, 코크리스탈, 그 다음에 무정형 고체 분산체를 이용하는 방법 등 용해도를 개선시키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난용성 약물의 용해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약물의 용해도 개선에 적용될 수 있는 가용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 DCS 약물 분류 체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DCS란 Developability Classification System으로 2010년도에 버틀러와 드레스만에 제안된 방법입니다. BCS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용해도를 기준으로 할 때 250ml 기준이 아닌 500ml 기준을 사용한다는 것과 BCS 클래스 2를 두 가지의 클래스로 나눠서 용출률이 문제인 클래스와 용해도가 문제가 되는 클래스로 구분한 방법이 DCS 약물 분류 체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DCS 약물 분류 체계에서 DCS 클래스 2A는 흡수 부위에서 용해되기까지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즉 용출 속도가 느린 약물들을 2A로 구분을 하고 2B 약물은 생체에게 충분히 용해할 정도로 용해도가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약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클래스 2A에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노이히트니 식에 따라서 용출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2A에 적용할 수 있는 가용화 기술이 되며, 대표적인 방법으로 나노 사이즈과 같이 입자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클래스 2B에 같은 경우 용해도가 낮아 생체에게서 충분히 용해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용해되어 있는, 즉 가용화 형태로 제조하는 포뮬레이션 전략인 리피드 베이스 시스템이나 고체 분산체들을 활용한 방법으로 미리 약물이 용해된 형태로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DCS2A는 입자의 크기를 줄여서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기술로서 마이크로화와 나노 사이즈로 만드는 기술이 포함이 되고, DCS 클래스 2B의 약물에 대해서는 용매나 계면 활성제로 용액을 제조시키는 고체 분산체 방법이나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이 활용이 됩니다. 이 중 사용되는 가용화 방법의 복잡성은 마이크로화에 비해서 나노 사이즈화가 더 복잡한 방법이 되며, 2B 약물에 있어서는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에 비해 고체 분산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더 복잡한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적용시켜 제조된 제제의 형태를 보면, 마이크로니제이션은 고체 상태로 제조를 할 수 있고, 나노 사이즈는 웻 미디어 밀링을 통하기 때문에 액체 형태로 제조가 됩니다. 그리고 고체 분산체 같은 경우 고체 형태로, 그리고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은 리퀴드 형태로 제조가 되게 됩니다. 난용성 약물을 분류할 때 DCS 클래스 BA, 2B로 적용할 수 있는, 즉 용액으로 제조하는, 가용화된 형태의 용액으로 제조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 LBF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LBF는 지질, 즉 오일을 포함하는 형태의 제제를 이야기를 하며, 투여 전에 약물이 가용화된 형태로 제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 LBF는 오일 솔루션, 에멀전, 미셀, 그 다음에 세즈, 스메즈 등을 포함하는 제형을 이야기하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은 리피드 포뮬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 LFCS에 따라서 구분하며, 리피드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타입 1, 그리고 세즈나 스매즈로 구성이 되는 조성은 타입 2 또는 타입 3라고 하고, 서펙턴트나 코솔벤트로 구성이 되는 것은 타입 4로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조성을 보면 타입 1의 경우 오일, 즉 트리글리세라이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성이 타입 1이고, 타입 2는 이 오일의 조성에 워터 인솔루블 서펙턴트가 포함이 된 것을 타입 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입 3는 워터 인솔루블 대신 워터 솔루블 서펙턴트를 사용한 것을 타입 3로 분류하며, 타입 4는 오일이 사용이 되지 않고 서펙턴트와 코서펙턴트로 조성이 되는 것을 타입 4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의 체내, 즉 위장관 내의 거동을 보게 되면,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은 오일 중에 약물이 가용화된 형태로 투여되게 됩니다. 이 가용화된 형태의 약물은 생체액으로 분배가 될 수 있거나, 또는 분배된 약물은 위장관 내에서 담즙삼을 만나 미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을 구성하는 오일은 체내 리파제의 작용으로 인해서 트리글리세라이드가 패티애시드나 모노글리세라이드가 됨에 따라서, 이러한 패티애시드와 모노글리세라이드를 통해서 약물은 베지클이나 미셀 형태로 가용화된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의 약물은 생체액에 직접 분배가 되거나 미셀의 형태를 이루게 되며, 비교반 수층을 거쳐서 위장관 내의 상피세포로 약물이 흡수되게 됩니다. 이때 약물이 흡수되는 트랜스포트 패스웨이를 보면 수동 확산에 의해서 약물이 흡수가 되거나, 또는 캐리어 메디에이트 업테이크 또는 베주클라 업테이크를 통해서 상피세포를 거쳐 우리 몸 안으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에 있어서 오일로 사용되는 트리글리세라이드는 패티애시드와 모노글리세라이드가 되어서 약물의 미셀 형성에 큰 도움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생체 내에서, 즉 위장관 내에서 리파제에 의해서 이들 오일이 분해되는 형태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미셀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 할로판트린이라는 약물을 미디움 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 또는 롱 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 또는 이들의 조합을 한 비이클을 써서 약물에 가용화시킨 세 가지 종류의 포뮬레이션의 생체 이용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본 그래프에서 보면 할로판트린은 롱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를 썼을 때 가장 높은 생체 이용률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은 지질로 사용하는 오일의 종류 또는 오일의 양에 의해서 생체 이용률이 큰 영향을 받게 되며, 또한 개체마다, 즉 생체마다 미파제의 영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오일에 영향을 미치는 리파제에 의해서, 즉 각 개체는 생체 이용률이 큰 편차를 나타내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의 경우 앞서 설명처럼 오일에 영향을 미치는 리피드의 소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리피드의 소화를 과정으로 인해 약물의 거동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인비트로 상으로 활용이 됩니다. 즉 일정한 pH를 유지시킨 상태에서 리피드를 소화시키면서 약물의 거동을 보는 방법입니다.
앞서 설명한 장치를 이용을 하여 인비트로에서 소화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포뮬레이션 액을 센트리퓨지하게 되면 보는 것처럼 4가지의 층으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각 층에 존재하는 약물 농도를 확인을 하여 위장관 내에서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의 약물의 거동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실험 방법에 따라 대표적으로 MCT를 사용한, 즉 적은 용량과 높은 용량을 사용한 처방을 보면 적은 용량과 높은 용량 모두 MCT는 충분히 비교적 쉽게 소화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적은 용량을 썼을 때는 트리글리세라이드의 분해로 인해 생성된 패티 애시드와 모노글리세라이드가 약물 전체를 미세화하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양의, 즉 90.3%의 양이 침전으로 관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보다 많은 양의 MCT를 썼을 때는 충분한 미셀 형성으로 인해 침전 형성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방 시 MCT 대신 LCT를 썼을 경우에는 비교적 그 미셀이 생성되기 충분한 양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LCT 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오일 페이스에 있는 약물량이 적은 양을 사용했을 때보다 많은 양을 사용했을 때 그 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침전이 형성되는 양 또는 오일 패스에 남아있는 양 등을 통해서 그 설계된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이 얼마나 우리 체내로 흡수될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평가하여 포뮬레이션 하는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은 오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구로 투여 시 생체액을 만나 에멀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형성되는 에멀전이 고르게 분산되는 에멀전인 경우 위장관 내에서, 특히 위에서의 배출은 일정한 속도로 배출이 되게 되나, 비교적 불안정한 그리고 고르지 않은 에멀전이 형성된 경우 위내 배출은 보는 것처럼 2단계로 배출이 이루어지며 그것 또한 일정하지 않은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오일의 약물을 가용화시킨 리피드 솔루션 타입의 타입 1은 오일의 약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일에 존재하는 약물이 생체에 이르거나 또는 그 약물이 소화 과정을 통해서 미셀이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포화와 미셀 과정을 통해서 약물이 흡수되게 되는데, 이때 소화 과정 그리고 생체에게 분산되는 분산 정도가 고르지 않은, 개체마다 고르지 않은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타입 2와 타입 3입니다. 타입 2와 타입 3는 자가 유화되는 형태의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으로 생체액을 만나면 빠르게 자가 유화가 되고, 따라서 작은 크기로 인해 약물 분산이 매우 신속해져 과포화 용액을 형성하는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서펙턴트와 코솔벤트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타입 4는 오일에 용해된 약물이 미셀로 변해가는 그 과정을 단축시킨, 즉 미셀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타입 4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표는 앞서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의 타입 1, 2, 3, 4의 특성들을 비교한 요약한 표입니다. 타입 1은 오일의 약물이 가용화된 타입이기 때문에 개체차와 그 다음에 약물의 소화 정도를 고려해서 포뮬레이션 해야 되는 특징을 갖게 되며, 타입 2와 타입 3는 자가 유화되는 특성을 나타내며 과포화되는
생체액 중에 약물을 과포화시키는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타입 2나 타입 3로 디자인을 할 경우 과포화되는 정도, 그리고 약물이 침전으로, 과포화 상태에서 침전으로 되는 부분을 잘 고려하여 포뮬레이션 해야 됩니다. 본 그래프는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의 자가 유화되는 DDS 방법과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튀어에 있어서의 용해도 패턴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가 유화 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제형으로 디자인했을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물의 용해도는 그 약물이 갖는 그 자체의 용해도까지 이르는, 즉 포화되는 곡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자가 유화되는 특징으로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으로 디자인한 경우 빠르게 과포화 용액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높은 용해도 곡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만 빠른 과포화로 인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침전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그 침전을 제한을 하게 되면 줄어드는 용해도를 최소화해서 높은 용해도를 유지시킬 수 있으며, 침전 형성을 억제하지 못했을 경우 이에 반해 낮은 용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때 이 차이가 과포화 용액을 안정화시키는, 침전 형성 없이 안정화시키는 요구되는 효과가 되며, 자가 유화 시스템과 일반적인 포화 용액에서 나타나는 이 차이가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에 포함된 리피드나 서펙턴트로 인해서 나타나는 용해 효과가 되게 됩니다. 자가 유화되는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을 사용을 했을 때 과포화 용액의 안정화 정도에 따른 생체 이용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가 유화되는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을 HPMC를 사용을 해서 침전 형성을 억제했을 경우 HPMC가 들어간 처방이 높은 용해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그림이며, HPMC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일정 시간 후에 처음엔 높은 용해도를 나타냈다, 일정 시간 후에 빠르게 침전으로 형성이 돼서 용해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처방에 대해서 실제로 생체 이용률을 평가를 했을 때 침전 형성이 억제되었을 경우 높은 생체 이용률을 나타내지만 침전 형성을 억제하지 못했을 경우 침전 형성을 억제한 것에 비해 낮은 생체 이용률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난용성 약물의 용해도를 개선시키는 과용화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은 BCS 분류체계에서 다양한 클래스에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클래스 1이나 클래스 3와 같이 용해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이 사용이 되는데, 이들 약물에 사용되는 이유는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약물이 효소 분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분해로 인한 약물 생체 이용률이 감소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을 하며, 또한 추가적으로 밑셀 형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체내 투과가 증가되는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용해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목적으로 이처럼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관 상피세포를 통해서 약물이 흡수되는 과정에 있어서 약물이 로그 P 값이 5 이상일 때, 그때 패티애시드나 모리글리세라이드가 충분히 공급이 된다면 이들 약물은 혈액보다는 주로 림프로 타겟팅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림프를 타겟하는 경우에도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은 좋은 접근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은
오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액상 형태로 제조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제형은 이러한 액상을 직접 경구로 복용을 하거나 또는 액체 상태를 연질 캡슐화해서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오일을 흡착할 수 있는 기능성 첨가제가 개발됨에 따라 액체 상태의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을 고체 상태로 해서 고형화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형화는 정제 선호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정제를 제공하는 장점뿐만 아니라 여러 성분을, 즉 액체 상태로 제조된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과 다른 고체 상태의 약물을 복합하는 복합체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형화 기술을 이용해서 리피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을 정제화하는 연구가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